출퇴근 시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카풀 서비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택시업계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운행을 중단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당초 지난 17일 시행이 예정됐던 카풀 정식 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IT 기술과 결합한 카풀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데요. 여당은 택시업계, 카풀업계 등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기로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KBS 1호 진단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상생 해법은 없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카풀을 해버리면은 매출이 거의 한 30~40%는 떨어진다고 해요. 택시를 가지고 4차 산업을 운운하면은 이거 서민 죽이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좀 스톱을 시키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꾼 첫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 정확하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연내에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 했다가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그 시행을 연기했는데요. 먼저 그 카풀 서비스 개념부터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 교수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카풀에 대한 개념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라이드 쉐어링이라는 개념, 이제 승차를 공유한다는 그 개념과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카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출퇴근 시간에 네. 출근을 할 때 또는 퇴근을 할 때 같은 방향에 누군가를 태워주는, 선의로 태워주는 거죠. 네. 태워주고 내릴 때 이제 그냥 내리면 미안하니까 커피값 뭐 한 2~3천 원 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리는, 이게 이제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카풀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그것과 이제 구별해서 좀 써야 될 게 이제 라이드 쉐어링, 즉 승차 공유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네. 이제 이동을 원하는, 또는 그러니까 뭐 운전자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을 원하는 사람처럼 매칭시켜주는 그런 개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카풀하고 라이드 쉐어링 개념이 혼재돼서 네. 일반적으로 카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카풀하고 그 라이드 쉐어링 승차 공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예, 원래 고전적으로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래도 뭐, 하여튼 우리는 승차 공유의 개념으로 카풀이라는 말을 이 대담에서는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차 의원님, 네. 카풀 서비스하고 네. 지금 그 전에 우버가 들어오려고 그랬다 못 들어왔잖아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버 X가 들어왔다가 불법으로 퇴출이 됐죠. 네. 우리가 이제 카풀 같은 경우에는 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을 함께 타기, 자동차 함께 타기 개념이 있고요. 네.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환경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전통적인 약간의 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운행 시간의 어떤 차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버와는 차별점이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카풀을 얘기하고 이제 하루에 2회 제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제한 때문에 이제 우버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상무님, 어떻습니까? 지금 쟁점이 뭡니까? 정말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에서는 그 여객법 81조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사실 그 예외 조항이 좀 불분명합니다. 출퇴근 때 시간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합법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 플랫폼 측에서 저희는 명백한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94년도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입법 취지는 앞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셨고 아주 아는 사람끼리 이제 선한 이제 정책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카풀을 저희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저희 어쨌든 저희 생각은 입법 취지대로만 가면은 전혀 문제 없지만 이걸 업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중간 매개체로서 사용하면은 저희는 그거는 불법이라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불법이라는 입장.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말씀하신 운수사업법 81조의 그 예외 조항에 그 출퇴근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 네, 라고 네. 주장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카풀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 정도 아는 사람끼리 수익 창출이 아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시행된 이제 제도인데 플랫폼 업체에서는 중간 수익 창출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택시 영업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81조에 보면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카풀 서비스는 무료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네네. 여기에 저촉되지 않나요? 지금 이상무님 지적대로. 플랫폼 업체하고 택시업계하고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그게 이제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현재 그런 갈등이 이제 유발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카풀 업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에 잘 아시는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웨이모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월 10일부터 미국 50개 주에 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마일당 54센트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 어떤 라이드 쉐어링보다는 저렴하고 대신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출퇴근 시간에 경로가 매칭되면 그런 이동을 시키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서비스 모델들도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제가 여전히 조금 아직도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자가용 영업은 불법이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플랫폼이 중간에 있던 없던 간에 거기 원하는 목적지까지 수요자를 태워주고 어떤 대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이것도 자가용 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포괄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영업이 아니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카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자가용 영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라시 네네. 유명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것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그러니까 직업적인 카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현행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외 조항에서 해석의 차이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용인에서 성북구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네. 중간에 3명을 태워가지고 중간 지점에 3명을 내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퇴근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 이런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퇴근 경로만을 따지면 그 자체는 명확하게 출퇴근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명이라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기름값 이상의 뭔가를 받았다면 이걸 하나의 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새로운 이렇게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런 어떤 승차공유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해석 자체를 두고 굉장히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해석의 혼란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이 시행을 강행하려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 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 만약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떤 그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본에서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일본에 일어났던 카풀이라는 게 금지가 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재밌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사례비를 받는 건 동일한데 정말 일본식인데요. 네. 그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손님이 그러니까 같이 차를 탔던 사람이 내리면서 네. 자기가 자의적으로 사례비를 준다. 근데 되게 거기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름값보다는 더 줘야 된다는 그 개념을 예를 들어서 운전자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손님이 기름값보다 덜 주게 되면 안 태워버릴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블랙리스트로 찍히거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요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사례비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허용을 해준 이런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예, 지금 그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운수성인가 거기서 해석을 해가지고 당사자끼리 합의된 금액이면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유럽 같은데 여행 가서 그 우버 불러서 탈 때 사실 그 요금을 정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를 않고 일단 불러서 그 승객 마음대로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법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마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사전에 이제 타는 사람과 태워주는 사람의 두 명이 연락이 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등등 또 문자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거리가 되는데 저희가 사례비를 얼마 정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랬을 때 아주 불편한데요. 저는 그냥 혼자 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죠. 그러면 조금 더 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의 운수성이 약간의 그런 엄격한 법 적용을 피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유연성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진입 가능성을 열어준. 하지만 그 해석은 사례비란 형태로 사전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라는 지극히 일본식의 모호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풀어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외 조항 출퇴근 때 이제 이거가 지금 뭐 출퇴근 시간이 사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택시업계에서는 그 출근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는 카풀 서비스를 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순수한 선한 커플은 이제 가능한데 그 지금 시간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으로서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이제 그 추가가 되는 추가가 겁니다.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붙는군요. 지금 카풀업계에서는 또 이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횟수 2회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율출퇴근제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출퇴근 시간이 예전보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그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 의미가 없다. 이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횟수 같은 경우도 2회로 제한을 했는데 그 횟수도 가능하면 이제 좀 풀어주고 여러 번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기업들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횟수를 일단은 2회를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보면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어떤 이게 의도가 노출된 거죠. 직업적인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 부분 직업화될 수 있다 이렇게 택시업과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실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택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좀 있나요? 아니 뭐 연구 결과는 없고 저희가 수치상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카풀 운전자 지금 전국에 그 승용차가 한 2,200만 대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00만 명을 카풀로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한 80%만 가동을 한다 치면은 한 320만 회 일일 운영을 하겠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택시가 일일 영업 횟수가 한 530만 회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59% 정도가 잠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금 말씀하신 뭐 2회인데 2회 가정인데 이게 3회, 4회 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잠식이 된다고 봐야죠. 예. 어떻습니까? 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에 대체로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뭐 시뮬레이션은 사실 시뮬레이션의 결과고요. 그 결과가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실제로 특정 포션을 가지고 그 도로에서 한번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좀 이론적인 거니까. 네. 2200만 대 중에 200만 대가 2회 했을 때 또 80%는 320만 대로 본 거니까.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교통 수요라든가 승차 횟수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들어보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실제로 2017년에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낸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은 29.8%, 택시는 23.2% 그게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와 있긴 하네요. 줄어든다기보다는 보고서가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네네네. 제가 보고서를 좀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카풀이 도입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자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중교통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이동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차 의원님께서는 이 횟수가 늘더라도 이 카풀 서비스가 확대돼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카풀이라든가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에 세계 각 도시의 어떤 교통 환경이라든가 지리적인 환경, 그리고 택시 제도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개방 같은 경우는 조금 사회적으로 부담이 가고요. 특정 포션의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교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교통류에, 그리고 택시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시범 실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네,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카카오에서. 이게 뭐 시범 사업, 말만 시범 사업이지, 이게, 그리고 또 뭐 2회 정도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4회, 계속 또 요구를 할 거고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봅니다, 카풀 시장이. 그래도 한번 시범 사업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는 없나? 그러니까 그 한 달이 어떤 그 모델이 될 수 없고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 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카카오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 시범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군요.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란 속에 나오는 얘기가 그 산학금 폐지 택시 월급제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왔어요. 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이 해결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산학금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가 처음 등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1997년인가요? 그때도 이걸 이제 산학금 폐지하고 택시 월급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온전돼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 이제 처벌 조항이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택시업계에 남아 있는 뭐 이제 관습으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수 택시에 종사하는 이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학금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은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제 카풀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역시 이제 당정이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카풀 서비스를 도입을 하되 거기에는 기사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떤 이슈가 돼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산학금과 월급제가 나왔던 이야기죠. 대략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반대로 이제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불만이 나오고 있냐면 현재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완전 월급제로 가게 될 경우 자신들이 경영상에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논리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에는 뭐가 나오게 되면 보조금 형태가 아마 요구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 기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과 이제 정부 보조금과 이런 공유 차량 기업들에 의한 기금 조성 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건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택제 월급제하고 산업금 이슈는 특히 이제 기사분들의 고용이나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보조금이나 기금 조성 없이 실현 가능한가 그건 저는 회의적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 일단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네네.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또 받아쓰는 언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월급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제는 지금 전국 뭐 다 대도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서울 같은 곳의 이제 임금 구조를 보면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해서 약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산학금이 이게 운송수익금 기준액입니다. 노와 사가 이 정도는 회사에 납부를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일일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초과 운송수익금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6일을 돌리면은 한 60만 원 정도. 그래서 기본급 수준에 현재 147만 원 플러스 초과 운송수익금 한 60만 원.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2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월급제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학금 폐지를 말씀들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산학금이라는 것은 운송수익금 기준액이거든요. 이건 노와 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법원에서도 판결로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 이거를 폐지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산업 자체가, 택시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사양길을 겪고 있는데, 이 구조를 키워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급 부분들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근로자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근시안적으로 당장 완전 월급제를 하겠다. 산학금제를 폐지하겠다. 근데 사실 용어가 맞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정부가 내놓은 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본급 이제 이슈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되게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구조가 되게 저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걸 바라볼 수 있냐면 택시 같은 경우에 특유하게 기본급을 낮게 설정을 해놨어요. 기본급 낮게 설정하고 산학금을 통해서 즉 하루에 장시간 일을 하면서 정말 12시간을 혹사해야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건 실제로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기본급 147만 원은 결국 최저임금 시간당 곱하기 8을 해서 겨우 나오는 그러니까 8,000원으로 잡으면 월 한 6만 4천 원 8시간 잡으면 근데 실제로 8시간 일하는 분들 없거든요.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하나의 택시 기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산학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벌어가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네. 뭐 반론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급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없이 무조건 완전 월급제, 뭐 표준 월급제 이렇게 되면 현실성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정부의 초점은 어떤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처우 부분에 그 지금 이 카풀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그 택시 기사분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제 처우가 가뜩이나 만족스럽지 않은데 더 낮아질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산학금 부분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완전 월급제 지금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도 논란이 많은데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만약 그 완전 월급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자 단체를 대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업자 단체도 우리 기사분들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이러면은
초과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이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지 않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자들의 지불 능력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아까 250만 원을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는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겠다. 250만 원 이상을 하겠다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총 벌어오는 매출액 수입이 250만 원이에요. 기사 한 분이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네. 그럼 지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지원 없이는 힘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보조가 있다 그러면은 사업자든 기사든 그는 마다하지 않는다는 그런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택시업계에 대해서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정부는 다른 업계는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혜 이슈에 아마 휘말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이제 기존의 택시업계가 보조금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류 보조금. 그래서 그게 대개 연 한 5천억 정도. 그래서 지난 5년간만 해도 한 2조 5천억 가까운 돈이 유류 보조금 형태로 좀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택시 기사분들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 네네네. 아마 경영 보조금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근데 현재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보조금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에는 그 택시 업계 내부의 어떤 경영 상태라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 자체가 과연 어려웠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좀 어려울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택시업계의 어떤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기간 산업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기업 활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국고를 집어넣거든요. 네. 산업은행 같은 거 집어넣는데. 근데 그건 회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이 정상화되면 그 돈이 이자부터 돌아옵니다. 네. 근데 이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근데 그 보조금이 결국에는 정부 예산이라고 하지만 누구 돈이냐면 우리들의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택시 업계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의 로직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제 보조금 이슈가 나올 때는 과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걸 납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이 택시 업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마 택시 업계도 정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 지금 말씀 여기서 잠깐 들어봐도 그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뭐 보조금 없이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완전 월급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사실 그 택시 완전 월급제를 하면서 업계한테 보조금을 주기도 어떤 여론을 의식해서 쉽지 않은 일 같고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 얘기할 때 택시 문제를 얘기할 때 택시 회사, 택시 업계하고 택시 기사, 그 근로자, 노동자 부분하고 또 분리해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상무님은 어떻게 보면 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의아했던 거는, 만약 완전 월급제가 된다면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어떤 회의적인 부분도 예, 있죠. 지금 예. 부분에 참여가 굉장히 예.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기사분들은 왜 지금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쪽에 이렇게 집중된다고 보시나요? 기사분들은 네. 일단은 그 회의적인 부분들이 일단 그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첫째는. 그 다음에 그 많이 버신 분이나 적게 버신 분이나 이 택시 업종의 특성상 차를 한 대 가지고 나가면은 1인 어떻게 보면은 사장인 셈이죠.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많이 버는 분이나 적게 버는 분이 존재를 하는데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실골로 그 유도 측면에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높다면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들이 아마 수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 월급제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게 얼마나 나올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현재 어떤 기본급이 이제 147만 원 정도가 돼 있고 뭐 산학금에 대한 인센티브 합쳐가지고 뭐 수당 등등 합쳐도 대개 200 한 뭐 몇십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월급제가 되어가다가 그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현재 맞는 토탈 급여보다
높아지게 되면 아마 기사분들을 수용을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안감이라는 게 이게 현재 이제 특히 경영 측, 즉 사업자 측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계속 발언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기본급 정도보다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총액, 현재 받고 있는 총액보다 높느냐, 유지되느냐, 낮느냐가 이게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90년대 이전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업자들의 착취 구조를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어오는 총 수입의 총 매출액을 인건비, 유류비, 그다음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다 지불하고도 거의 3% 그다음에 적자 구조는 허다하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 하여튼 산학금 부분 관련해서 이제 완전 월급제 조금만 얘기 좀 더 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택시 기사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산학금을 채우는 부분일 텐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우리 ICT 기술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업체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월급제로 전환하면은 혹시 일을 열심히 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위치 확인도 가능하고 네. 아까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데 그거에 얼마든지 그게 또 집계가 가능하니까 그거에 따른 또 적당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되는데 왜 업체에서는 이걸 반대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제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맞고요. 방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제 기술도 접목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영 개선이 되다 보면은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이제 우리 기사분들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 210만 원 정도 네. 평균으로 봐서 지금 자꾸 지불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산학금 비율이 60만 원 정도라면 산학금은 한 13만 원 정도죠. 12, 3만 원? 예. 13만 원. 산학금은 13만 원이고 이제 그 산학금을 초과해서 갖고 오는 돈이 60만 원 정도. 본인 기사분들이 가져가시는 돈이 이제 6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여튼 일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요 정도는 갖고 가시는 어떤 계산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평균 그렇죠. 서울연구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그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업계에서 얼마든지 기사분들을 관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지불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상태고 저희가 그런 자구책이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과 같이 접목을 시키는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여의도에서 지난주 여의도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거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 분의 어떤 불편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그리고 택시 업계 그리고 기사분들의 그런 어떤 시위에 대해서 여론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택시의 서비스 문제 때문에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회를 한번 하면 우리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거는 제가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은 저희도 반성할 부분들이 이제 사업주분들이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고 운영을 했다는 부분이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도 이제 업계 내부에서도 기존 관례대로 이렇게 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의 어떤 4차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서라도 IT 기술이라든지 AI 기능을 접목해서 저희 내부 자체 콜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출시가 돼서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경영 개선이 되고 네. 구조적으로도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이상무님이 여기저기 매체 가서 그 택시 기사 분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한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서 계신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 지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카풀 서비스하고 별개로.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요금이 인상이 되면 만약 산학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산학금 내기도 더 쉬워질 거고 택시기사분들 처우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요금인데 이제 3,000에서 3,800은 기본 요금 인상되고 활정 요금이 좀 늘어나는데요. 네. 그래서 노사가 그 부분은 노사 지자체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은 기사들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평균 한 210만 원인데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한 285만 원 정도까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사분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지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도 285만 원 정도라도 사실 조금 불만은 여전히 예.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예. 또 역설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3,800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기본 요금 인상되는 게 카풀 서비스 지금 논란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상도 있어서 이게 택시의 서비스 개선으로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건데 택시 요금만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반발이나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택시 카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경쟁 조건부터 좀 기울어져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쪽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관리나 규제가 상당히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 카풀 서비스는 지금 규제가 없는 상태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또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각 도시나 나라의 어떤 그 택시 면허 체제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택시 면허 비용 같은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허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규제라든가 교육을 받는 데 비해서 이제 카풀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업체 교육만 받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은 돼요? 예, 사실은 이제, 라이드 쉐어링 관련해서 이제 해외에서 가끔씩 사고가 나면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굉장히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업체들도 우리 크루라 그러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시장에서 그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나 도시에서는 그런 조치가 지금 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범죄 경력 체크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골드 드라이버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서비스 잘 하시는 분 이런 체제를 통해서 이제 그 운전자를 그 소비자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소카 이재용 대표가 한 얘기인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택시 시장 규모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가 이제 네네. 일본의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케이스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에 얼마 전에 나왔던 재밌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영원 택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객이 돈 안 내는 거죠. 그럼 누가 낼까요?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볼 때 누가 돈을 내는가의 이슈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광고주가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내는 거죠. 근데 이건 광고주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전체를 하나의 광고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 등등을 택시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예. 광고를 근데 뭐 강제로 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와서 스마트폰 보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지만 택시 전체를 광고판처럼 써서 니신이라는 일본에 이제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라면으로 유명한. 그 회사가 동경 시내 한 50대인가를 도입을 해서 동경 23구에 돌리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도로 굉장히 재밌는 시도였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한 200대 뭐 이렇게 쭉 늘리겠다 이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이거든요. 택시가 승객한테 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모델을 좀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이번 어떤 카풀이나 뭐 공유 차량 이슈는 저는 과도적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택시가 업계도 궁극적으로 모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아마 무인 택시, 결국에는 이 자동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된 무인 택시로 택시 업계도 갈 거고, 그리고 역시 공유 차량도 갈 거고, 카풀도 다 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중간적인 관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택시하고 여러 형태의 어떤 제휴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일본은 근데 놀랍게도 택시가 요금은 비싼데 사회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가 불친절하다든지, 그러니까 요금은 정말 비쌉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박사과정이 끝나고 학교에서 동경대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탔 적이 있거든요. 만행이 나왔어요. 10만 원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지금 요금을 술김에 제가 오버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불만, 그래도 내면서도 돈은 억울하지만 기사한테 불만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택시 자체가 콜 시스템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어떤 카풀이라든지 공유 차량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우리나라 카카오조차도 일본 택시업계하고 제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택시업계가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디디 출신 같은 경우도 일본의 저펜 택시나 이런 데하고 제휴를 하려고 네. 계속 그 공동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하거든요. 우리 좀 택시업계가 만약 조금 더 개방적이라면 반대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상무님께서는 독자적인 앱을 개발하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앱들이 성공했으면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이 이미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 집으로 온 가는 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앱의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를 너무도 모르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택시업계가 조금 더 오픈적이고 유연하게 된다면 반대로 택시업계가 플랫폼을 거꾸로 업어치는 이것도 가능한데 그 전제가 결국에는 일본 같은 경우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택시업계가 신뢰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이 차이가 조건 차이가 좀 크긴 하죠. 네, 최현님. 예,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완성차 업체들도 요즘 완성차 업체라고 안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그 이동 수단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편의성,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고 있거든요. 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에 교육, 의료, 문화 모든 시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방금 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로봇 택시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택시가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굉장히 좀 한정된 지역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아예 그 우리 조작기 있지 않습니까? 네.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가지고 시범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왜 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는 굉장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아직은 고가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 모델은 다 공유 차량으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완성차 업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드 쉐어링 업체라든가 완성차 업체들이 기존의 택시 업체들하고도 다 제휴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빌리티 시장이 굉장히 격동기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택시업계하고도 같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모빌리티 시장 자체를 이제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네.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또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짜 자율주행 차량도 상당히 대중화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런 택시나 그 카풀 서비스를 포함한 모빌리티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칠 건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뒤처져 가면 안 되는 어떤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택시 업계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이제 협업 개방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네.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카카오에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요. 우리 택시와 아까 그 이재용 본부장입니까? 말씀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8조 시장인데 180조가 된다. 네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택시 TF 국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모빌리티 쪽하고 간담회에서 아마 또 나왔던 말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8조 시장이 30조, 40조가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네. 택시화 하자는 거죠. 4차 산업 혁신 성장을. 그러면은 카카오도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 업체도 살고 저희 택시도 살고 그리고 정부도 지금 사회적인 지금 갈등이나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3자가 살 수 있는 그런 공생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굳이 자가용을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 2,200만 대를 투입해서 하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또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문제 이런 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는 대안으로 분명히 택시와 한번 4차 산업 공유경제를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뭐 이런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치권에서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이상무님의 어떤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최 목사님 말하시죠.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예 카풀을 막고 택시만을 가지고 이제 그런 ICT를 도입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택시 기반 중심에. 예. 네네. 택시 기반 중심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기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임팩트도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그 중간 단계가 사실은 카풀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 모빌리티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동 스쿠터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도 뭐 택시 이동 거리, 우리가 이제 퍼스트 라스트 마일이라 그러는 한 2km에서 10km까지도 그 이동을 하면서 우버 사용률은 10%가 떨어졌어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동 스쿠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모빌리티를 함께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동 스쿠터라든가 좀 다양화, 우리 국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빌리티 수단들이 좀 조화롭게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거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굳이 이제 자가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업체들의 이제 주된 목적은 아마 데이터 확보인 것 같아요. 그 데이터 확보에 따라서 4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저희는 충분히 현재 택시만으로도 그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양자의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택시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좀 고정관념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 카카오가 플랫폼 회사를 보면 조금 전략 구사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를 과감하게 좀 포용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택시하고 카카오와 관계를 보면 카카오 오토 서비스를 해가지고 카카오 한국형 오토 서비스에 문을 열었던 건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택시는 호응을 받았어요. 택시 기사님들 수입이 거의 한 30% 가까이 증대가 됐는데,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또 그 이야기는 또 감축 안 하시더라고요. 증대가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리기사 때 이제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바로 그걸 이제 감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드, 즉 이제 이 도우미 서비스에서 또는 미용실 서비스 갈 때 하나하나 기존 사업자들하고 계속 충돌을 빚었던. 근데 결국엔 지금 이제 카풀 들어오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픈 플랫폼을 했는데 여전히 관성은 클로즈가 된 플랫폼. 즉 가장 공유경제 기반인 오픈성에 대한 전략들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는 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택시업계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는 좀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업자분들도 사실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자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감하게 그런 자기들의 거의 기본이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그런 기본 어떤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그 택시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업자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제휴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 회사가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택시업계는 조금 더 유연한 그 플랫폼 회사는 조금 더 이런 어떤 정서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카카오 택시입니다만 그런 관점에 섰을 때 문제가 조금 더 가능하면 좀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카카오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플러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시작했고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출퇴근지가 매칭이 되면은 이제 영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직장을 사전에 등록을 하고요. 경로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이제 카풀을 연결해주는, 특히 이제 그 장거리 출퇴근 수도권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좀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좀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택시 업계 4개 단체가 지금 이 문제 논의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거기 지금 이제 참여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좀 사실과 좀 다르게 좀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 그것도 다릅니까?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는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임할 자세는 돼 있고요. 단지 뭐냐면은 지금 그 카카오 카풀이 시범 서비스, 베타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단을 하고 과연 자가용 카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제로베이스부터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참여가 기정사실화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조건이 붙네요. 그러니까 그 카풀 서비스가 제로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네.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참여하지 않겠다?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만약 참여하시게 되면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만으로 이 부분을 감당하시겠다는 부분.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공유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 예. 필연적으로 기존 사업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쪽 방향으로도 좀 같이 좀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예 지금 참여부터가 좀 불투명하시군요. 그 전에 이제 이 부분들을 네. 저희가 만드는 아까 자구책안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기반 중심에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 여당의 TF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아마 정부나 정부 여당은 그런 것 같아요. 카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지금 진행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는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가 제출한 이 택시 기반 중심의 플랫폼 업체와 협업 관계가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응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차 의원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카카오뿐만 아니라 플러스나 위플에서 네.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어떤 서비스 모델이 됐든지 간에 택시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호응받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100년 동안 택시가 면허 사업 체계를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가용 영업을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공정성 측면에서도 너무나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불공정한 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라만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동안 면허 체계를 이토록 유지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은 4차 산업을 위해서 나중에 자가용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면허 체계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택시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그렇다고 속도 조절도 하고 입장도 좀 조절해서 적절히 지혜롭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이상무님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위 교수님부터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업계가 조금 방금 이제 상무님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놀랐는데요. 택시업계가 가지는 건 위기의식과 두려움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 즉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반감 또는 불편함을 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지금 이번 어떤 불행한 사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침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100이라는 수요 중에서 80%가 채워지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계속 우리는 20만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주장은 국민적인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택시업계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한 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들 이런 전통 산업들하고 저는 굉장히 오버랩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분들을 두 양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택시업계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협력하겠다는 또 한편 플랫폼 회사가 이들을 도와주겠다는 카카오 택시처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도원 의원님.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ICT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왜 한국에선 이런 게 안 되지라는 의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에 대한 충격 이게 단순히 지금 카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충하고 안착시키느냐. 저는 가장 첨예한 케이스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풀 업체도 마찬가지고 택시 업체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시민 관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 모두 기술 발전, 소비자 중심으로 좀 이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끝으로 이상무님. 소비자 편리성 말씀들을 하시는데 잠시 우리 국민들이 편리함에 익숙해 있다가 나중에 벌어질 일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사고 후에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많은 비용들을 좀 지불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고요. 각 나라마다의 어떤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문화 환경이 있습니다. 교통 문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 꼭 공유경제가 세계적인 추세라 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좋지만은 우리나라만에 맞는 특성이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이제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카풀 서비스 논란으로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으면서 새로운 공유경제의 결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뤄진다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